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 어느 마을에 우생원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우생원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요. 얼굴은 살이 잔뜩 오른 보름달 같았고 눈은 돈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욕심쟁이였답니다. 키는 남들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배는 항상 불러 있어 걸을 때마다 좌우로 흔들거리는 모습이 마치 돈주머니를 양쪽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았지요. 우생원의 아버지인 선생원주는 본래 가난한 선비였지만 정묘호란 때 어떤 병조판서의 목숨을 구해준 공으로 큰 상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재물이 생기자마자 본성이 드러나 백성들의 곤궁함을 이용해 재산을 불려나갔지요. 아비가 개라면 새끼도 개라더니 피는 못 속이는구나. 마을 어른들은 우생원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우생원은 24세 경주 최씨 가문의 딸과 혼인했지만 아내가 3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칠거지약을 들먹이며 쫓아냈지요. 자식도 못 낳는 년이 무슨 안방마님이냐? 썩 나가거라. 쫓겨난 최씨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한강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맞은 아내는 나주나씨 가문의 딸이었는데 첫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아이마저도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답니다. 흥, 팔자가 사나운 년들만 들어오는구나. 복 없는 것들. 그 뒤로 우생원은 재혼하지 않고 오직 재물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았지요. 40이 넘도록 후사 없이 살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생원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사랑채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촛불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그의 눈은 장부에 적힌 숫자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또 얼마나 들어왔느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이첨지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이첨지는 우생원의 신복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자였지요. 생원날이 장리쌀만 10섬이 들어왔고 고리채도 은자 100냥이 넘게 들어왔습니다요. 이번 달은 특히 풍년이었습니다. 허허, 그래도 적구나. 더 많은 집을 찾아 돈을 빌려주거라. 특히 가난한 양반가 집안을 노려라. 체면 차리느라 빚을 더 오래 갚지 못하는 법이니. 알겠습니다. 생원날이. 그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첨지가 머뭇거리자 우생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무엇이 걱정된다는 게냐? 똑바로 말해보거라.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생원나리께서 너무 가혹하게 이자를 받아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심지어 관아에 고변하겠다는 자들도 있다 하옵니다. 우생원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까짓 것이 무슨 상관이냐? 관아 아전들 주머니에 엽전 몇 냥만 찔러주면 되는 일이지. 내가 사또 나리께도 절기마다 인사를 빠뜨린 적이 있더냐? 그야 없으시지요. 그럼 됐지. 뭘 그리 걱정하느냐? 게으르고 어리석어 빚을 못 갚는 것이 내 탓이냐? 내가 억지로 돈을 빌려주더냐? 쟤들이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 않더냐? 그렇긴 하옵니다만 잔소리 말고 어서 가서 일이나 하거라. 이번 달 안에 이자를 못 내는 집은 담보물을 빼앗아 오너라. 특히 두락 정도 되는 논밭이면 좋겠구나. 아, 그리고 김참봉 영감네 기와집도 눈여겨보고 있으니 잘 챙겨라. 이첨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공서방이라는 정직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서방은 본래 안동 권씨 가문의 후손으로 양반이었으나 몇 대를 거치면서 가세가 기울어 장사꾼이 된 처지였지요. 공서방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검붉은 빛이었고 늘 집신을 신고 이 장 저 장을 오가며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지요. 공서방의 증조부는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명망 높은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공서방의 아버지는 그나마 남은 재산으로 서당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공서방이 15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꼭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가문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다. 비록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긴 공서방은 19의 동갑내기 박씨 부인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 공씨는 이제 19으로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공씨는 얼굴이 둥글고 맑았으며 웃을 때마다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파였지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걸음걸이는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았답니다. 재주도 뛰어나서 천자문은 물론이고 소학까지 읽을 줄 알았으며 바느질 솜씨도 마을에서 으뜸이었지요. 아버지, 오늘 장은 어떠셨어요? 그런대로 괜찮았단다. 배에 5피를 팔았으니 이번 달은 넘길 수 있겠구나. 저도 수놓은 수건을 팔아 엽전 30냥을 벌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구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서방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지요. 안동에서 온 상인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공서방 나으리, 제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제안인지 말씀해 보시오. 안동에서 최고급 안동포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이걸 한양이나 개성에 가져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동업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공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동포는 조선 최고의 삼배로 특히 양반가에서 수이나 제사 때 쓰는 귀한 물건이었지요. 얼마나 필요하오? 최소한 은자 500냥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지요. 공서방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공서방은 우생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우생원뿐이었지요. 여보, 정말 그 독사 같은 우생원한테 가시려고요? 박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오. 하지만 우생원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김참봉댁도 그 사람 때문에.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장사를 성공시키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요. 공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생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생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지요. 기와는 번쩍번쩍 빛났고 담장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공서방이라고 하오. 생원나리를 뵈러 왔소. 장사치가 무슨 일로? 문지기의 무시하는 태도에도 공서방은 참았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왔으니 기별을 넣어주시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공서방은 우생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있는 우생원은 공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공서방이 아니신가?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시오. 공서방은 정중히 절을 하고 앉았습니다. 생원날이 소인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동포 장사를 하여 꼭 갚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은자 500냥이 필요합니다. 우생원이 픽 웃었습니다. 500냥.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하는 말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포 장사로 반드시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월 5푼이오.
그리고 담보가 있어야 할 텐데, 자네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우생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공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벌써부터 이익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지요. 변변한 재산이 없어 이자를 더 얹어드리면 어떨까 하여. 허, 이놈이 나를 호구로 아는구나. 담보도 없이 500냥을 빌려달라고? 우생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게는 누추한 초가집 한 채밖에 없어서. 초가집.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가 얼마나 되겠나? 100냥도 안 될 거 아니오. 공서방은 눈을 내리깔며 침을 꿀꺽 삼켰지요. 그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잡으시고. 모든 것이라. 자네 딸이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우생원의 말에 공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딸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돈을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갚을 자신이 없다는 말인가? 우생원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딸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무엇이든. 싫으면 그만두게. 하긴 5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는 없지. 다른 사람에게 가보시오. 우생원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하자 공서방은 다급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나? 자네가 정말로 장사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면 딸을 담보로 잡힌들 무슨 상관이겠나? 혹시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서방이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럼 결정하시오. 나도 바쁜 사람이니 오래 기다릴 수는 없소. 공서방은 괴로움에 눈을 감았지요. 딸 공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고 딸에게 좋은 혼처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딸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결국 공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생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좋소. 집과 딸을 담보로 하겠소. 하지만 약속하시오. 기한 내에 돈을 갚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당연하지. 나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오. 자, 이 문서를 보시오. 우생원은 미리 준비해둔 듯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차용증. 공서방은 우생원에게 은자 500냥을 빌리되 석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한다. 만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공서방의 집과 딸 공씨는 우생원의 소유가 된다.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하다는 거요? 석 달이면 충분하지 않소. 안동포 장사가 그리 좋다면서. 공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생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좋아. 돈은 내일 아침에 이첨지가 가져다 줄 거요. 부디 성공하기를 바라오. 우생원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공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되었어요? 박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을 빌렸소.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그리 얼굴이 어두우세요? 공서방은 차마 딸을 담보로 잡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장사를 잘해서 크게 성공하면 되는 거요. 다음 날 공서방은 우생원에게 받은 돈을 들고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힘차게 걸었지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는 공씨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공서방은 약속했던 상인을 만났습니다. 공서방 나으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보시지요. 창고 안에는 최고급 안동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얀 빛깔이 눈부시고
촘촘한 짜임새가 일품이었지요. 정말 좋은 물건이군요. 그럼요. 이건 원래 관아에 납품하려던 것인데 제가 특별히 빼돌린 겁니다. 한양에 가져가면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요. 공서방은 꼼꼼히 물건을 확인한 후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동포를 수레에 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봄이니 여름 되기 전에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양반들이 여름 옷감을 찾을 테니까. 공서방은 마을 외곽의 창고를 빌려 안동포를 보관했습니다. 매일 창고를 찾아가 환기도 시키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지요. 아버지, 장사는 잘 되어 가세요? 그럼 곧 큰 부자가 될 거란다. 공서방은 딸에게 밝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박 씨 부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공서방은 혼비백산하여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물쇠는 멀쩡했고 문도 부서진 곳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어보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창고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동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대부분이 찢어지거나 더럽혀져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쥐가 갉아먹은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쥐새끼들. 공서방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구석구석에는 쥐구멍이 뚫려 있었고 쥐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반 이상의 안동포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겨우 3분의 1 정도뿐이었지요. 여보, 이제 어쩌면 좋아요? 박 씨 부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팔 수 있는 것이라도 팔아봅시다. 공서방은 남은 안동포를 들고 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손상되어 제값을 받을 수 없었지요. 이게 무슨 안동포요? 쥐가 갉아먹은 걸 누가 사겠소? 제발 조금이라도 쳐주시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아니, 됐소. 딴 데 가보시오. 장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공서방이 건진 돈은 겨우 100냥 남짓이었지요. 이자는커녕 원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석 달의 기한이 다가오자 우생원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서방, 나와 보시오. 이첨지가 여러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첨지 나으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뭐, 시간을 더 달라고? 벌써 사흘이나 넘겼는데? 이첨지는 공서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생원나리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알지? 사흘이나 봐줬으면 됐지. 더는 안 된다. 제발 한 달만, 아니 보름만 더 주십시오. 안 돼. 당장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담보를 넘기든지 둘 중 하나야. 그때 공씨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들어가 있거라. 이건 어른들 일이다. 공서방이 딸을 말렸지만 공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첨지 어른,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공씨가 무릎을 꿇자 이첨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오호, 내가 바로 그 유명한 공씨로구나. 과연 소문대로 예쁘구나. 이첨지가 공씨의 턱을 들어 올리려 하자 공서방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뭐? 이게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장정들이 공서방을 붙잡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만하세요. 박씨 부인과 공씨가 울부짖었지만 장정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딸을 데려가겠다. 이첨지 일행이 떠나고 공서방은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가족들은 공서방을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공서방은 깊은 절망에 빠졌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라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려서. 공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공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생원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우리 가족이 모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실 수 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저 늑대굴에 보낼 수는 없다. 그날 밤 공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도 잃고 딸도 우생원에게 넘겨야 할 판이었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방도가 떠오르질 않았답니다. 공서방은 밤새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가족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무엇인가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이첨지가 또 공서방 집에 들어서려던 차에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에서 처량한 곡소리가 들리고 일가 친척들이 웅성거렸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소리는 또 뭐고? 이첨지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인네들의 구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이첨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서방 부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땅을 치며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공서방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이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분노에 찬 눈으로 이첨지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무슨 일이긴? 공서방이 비독촉에 쪼들려 양갱물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소. 이 모든 게 당신네 우생원 때문이요. 뭐라고요? 이첨지는 충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공서방의 시신이 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19공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지요. 저놈 잡아라! 공서방의 친척들이 소리치자 이첨지는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쳐 우생원에게 고했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공서방이 양잿물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생원은 놀란 기색도 없이 담배대를 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라? 그 자식, 내 돈을 떼먹고 저승으로 도망갔단 말이지. 우생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빙긋 웃었습니다. 집사가 눈이 둥그레져 말했지요. 허나 그놈은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요. 안동포는 거의 못 쓰게 되었고 집도 초가집 한 채라 건질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자 우생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답니다. 이놈아, 걱정 말아라. 내가 돈 떼일 놈으로 보이냐? 그의 딸도 담보로 잡혀있지 않더냐? 이첨지는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하오나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생원나리를 원망하고 있으니 그깟 놈들이 무섭더냐? 내일 바로 공서방의 집을 차지하고 그 딸도 데려오도록 해라. 계약은 계약이니까. 우생원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씨의 미모에 탐을 내던 그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공서방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지요. 에고, 착한 공서방이 그리 허망하게 가다니. 다 우생원 그놈 때문이야. 독한 놈. 조심해.
그놈 귀가 삼리 밖까지 들린다니까. 상여가 나가고 공 씨와 박 씨 부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리 허망하게 가시다니요. 공 씨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렸지요. 장지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상여꾼들이 땅을 파고 관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웬 소리지? 누가 관을 두드리는 소리 같은데. 사람들이 놀라서 귀를 기울이는 순간 관 안에서 꿀꺽 하는 소리와 함께 크흠하는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귀신이다. 공서방 홀령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때 갑자기 관 뚜껑이 열리더니 공서방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상여꾼들과 유족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버지, 공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공서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공서방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여보, 당신이 정말 살아 돌아왔군요. 공서방의 아내도 달려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임자, 나는 저승에 다녀왔소. 염라대왕께서 나를 돌려보내셨소. 공서방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것처럼 깊고 무거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듯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공서방이 진짜 저승에 다녀온 것이라 믿었지요. 상여가 나간 얼마 후 동네가 벌집 쑤신 듯 웅성거렸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공서방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기 좀 봐. 공서방이 걸어오고 있잖아.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혼비백산했지요.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투를 풀어 헤치고 수의를 입은 채 걸어갔지요. 공서방이 바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우생원 집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우생원은 자신의 서재에서 장부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서방이 죽었으니 이제 그의 딸을 데려와 종으로 부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이지요. 이첨지, 내일 아침 일찍 공서방 집에 가서 딸년을 데려와라. 이제 그녀는 내 소유다.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그때 대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하인이 문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지요. 그 모습을 본 우생원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상투를 푼 채 얼굴이 창백한 사내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영락없는 귀신이었지요. 으악! 귀신이다! 우생원은 뒷걸음치며 방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공서방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안녕하십니까, 생원 어른. 공서방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음산했습니다. 우생원은 벌벌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저리 가라.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죽는다고요? 누가 죽인다고 하던가요? 공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우생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미소가 더욱 섬뜩했지요. 생원 어른,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다만 저승에 잠깐 다녀온 것뿐입니다. 저승이라고? 무슨 소리냐? 우생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생원의 물음에 공서방은 대답 대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기이하고도 서러웠던 저승 여정은 실로 이러했답니다. 그가 독한 양잿물을 마시고 차가운 땅에 쓰러져 숨이 멎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이 사라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 기운과 한 줄기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도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던 그때 검은 그림자 둘이 호련히 나타나
그의 양팔을 하나씩 붙들었습니다. 발은 땅에 닿지 않고 구름 위를 걷는 듯 안개가 자욱한 길을 하염없이 걸어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윽고 당도한 곳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가늠조차 힘든 거대하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의 기둥에서는 푸른 불길이 솟구치고 저 멀리서는 죄지은 원혼들의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승의 모든 원혼을 심판한다는 염라대왕의 심판정이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염라대왕은 산과 같은 덩치에 눈에서는 번갯불이 튀는 듯 했습니다. 공서방이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자 지붕을 울리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웬 놈의 곡소리가 이리도 처량한 거? 명부를 가져와 보라. 염라대왕이 명부를 펼쳐 들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이 자의 명부에는 양잿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그 또한 비톡촉에 내몰린 딱한 사정이라 아직 이승의 삶이 30년이나 남았으니 즉시 돌려보내라라고 적혀있거늘 어찌하여 감히 내 명을 어기고 이 자를 끌고 왔느냐? 당장 이 자를 이승으로 돌려보내고 명부를 잘못 본 저승사자는 당장 가두고 뼈가 부서지도록 곤장을 치라! 명이 떨어지자 저승사자 하나가 멋쩍은 표정으로 다가와 공서방을 부축했습니다. 허허, 딱하게 되었구먼. 일이 꼬여 헛걸음을 했으니 이왕 여기까지 온 것 그냥 돌아가면 섭섭하지. 이 저승길잡이가 저승 구경이나 시켜줄 테니 따라오시게. 이 또한 팔자에 없는 흔치 않은 경험일세. 저승사자는 저승길을 안내하며 이곳저곳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흐르는 강이 망각의 강인 도화일세. 저 강을 건너면 이승의 기억은 모두 잊게 되지. 자네는 돌아갈 몸이니 구경만 하게. 저승은 이승과 마찬가지로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덕을 쌓은 자는 복을 누리는 곳이야. 다만 그 결과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지. 얼마나 걸었을까? 저승사자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째째, 여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네. 코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역한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지요. 눈앞에는 거대한 구덩이에서 시커먼 똥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생전에 남의 재물을 탐하고 그 마음을 더럽힌 자들이 오는 곳이라네. 제 더러운 마음만큼이나 더러운 곳에서 영겁의 시간을 보내야 죄가 씻기는 법이지. 그 지옥의 한가운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노인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리가 끊어져라 똥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공서방을 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거의 소리조차 되지 못할 만큼 힘겹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내 아들 우생원을 아는가? 공서방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선생원주 어른이 아니십니까? 그 말에 노인이 손에 든 바가지를 쿵 떨어뜨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다가와 공서방의 깨끗한 수의 자락을 덥석 잡았지요. 시커먼 똥물이 옷에 묻어났지만 공서방은 차마 그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선생원주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네. 내가 우생원 애비일세. 이보게, 제발 내 아들에게 전해주게. 이 애비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 똥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결코 그리 못할 것이라고. 제발 덕을 쌓으라고 전해주게. 선생원주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걷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악취는 사라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곳을 구경할 차례로군. 저곳은
반대로 이승에서 덕을 쌓고 남에게 베푼 이들이 쉬어가는 주막일세. 자네도 헛걸음하느라 시장할 테니 저기서 욕이나 하고 가게. 그곳은 금빛 기와가 번쩍이는 거대한 요릿집으로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긋한 꽃내음과 음식 냄새, 귀를 간지리는 부드러운 풍악 소리가 공서방을 감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리 앉으시오, 손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눈부시게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한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생의 시름을 다 잊은 듯 온화하고 자비로운 빛이 감돌았지요. 공서방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공주 땅의 우생원댁 안방마님이 아니십니까? 부인이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호호, 이승에서의 이름은 중요치 않지요. 이곳에선 그저 이 주막의 주인마님이라 불러주시오. 무엇을 드시겠소? 가장 좋은 술과 음식으로 부탁드리오. 저승사자의 말에 주인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음식을 이르고는 잠시 후 주방 문이 열리며 웬 사내가 인자한 미소를 띠고 나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술과 음식을 내어드리이다. 그 목소리, 그 얼굴. 공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꾸는 것입니까? 아니, 이놈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아니,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식당의 주인은 공서방을 보자 크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공서방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감정을 가라앉힌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사연이 많구나. 이리 와 앉거라. 주막의 주인은 바로 공서방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승에서의 고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공서방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아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아버지가 저쪽의 주인마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저승에 와서 한참을 외로이 지냈는데 저기 저 마음씨 고운 분을 만나 새로이 연을 맺고 함께 이 주막을 꾸리게 되었단다. 이승에서의 고생은 모두 잊고 우리는 여기서 덕을 쌓은 이들을 대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공서방은 더 이상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저승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돌아갈 시간이네. 공서방은 아버지와 부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부디 이승에 돌아가거든 내 어미 잘 봉양하고 탐욕에 눈 멀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그것이 이 애비에 대한 가장 큰 효도다. 요릿집을 나와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둡고 스산했던 안갯길은 점차 옅어지고 저 멀리서 달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같은 이승의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의 문턱에 다다르자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하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이곳에서의 기억은 모두 희미한 꿈처럼 변할 것이야. 다만 가슴에 새긴 교훈만은 잊지 말게나. 그 말을 끝으로 공서방의 의식은 마치 실이 끊어지듯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귓가를 때린 것은 풍악 소리가 아닌 자신과 아내, 딸의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싸늘하고 비좁은 관 속에서 다시 눈을 떴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온 공서방이 넋이 나간 우생원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원 어른,
이제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서방은 감격한 표정으로 갑자기 우생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서방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우생원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공서방이 죽었다 살아온 것은 사실이니 그의 말을 거짓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지요.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버님과 함께 계시니 배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형제지 않습니까? 부분이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앞으로 형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생원은 당황했지만 공서방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에휴, 알겠네, 알겠어.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네. 알겠는가? 물론입니다. 그런데 형님,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으니 형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만 말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생원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제끼리 무슨 빚이 있단 말인가? 모든 빚은 없던 일로 하세. 공서방은 감격해서 다시 우생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리도 든든한 형님이 생겼으니 제가 큰 복을 얻었습니다. 제발 그놈의 형님 소리 좀 하지 말게. 우생원은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보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정말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되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서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친이신 선생원주께서 형님께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나? 다른 사람의 고열을 빨고 살면 나처럼 저승에서 똥통에 머리를 박고 살게 될 것이라고 형님께서는 그리 되지 않도록 덕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네. 우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공서방은 유유히 문을 나섰고 우생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공서방이 문을 나서려는데 우생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승에 다녀온 겐가? 공서방이 뒤돌아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판단하시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생원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공서방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버지가 정말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신가? 어머니는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우생원은 이첨지를 불렀습니다. 이첨지, 거기 있는가? 네, 나리. 공서방의 빚은 없던 일로 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끄럽다. 내가 없던 일로 하라면 하는 거다. 이첨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우생원의 안색이 하도 나빠 보여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김참복네 빚도 조금 줄여주도록 해라. 아니, 김참복네도요? 이첨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 5푼이던 이자를 3푼으로 줄이고 기한도 늘려주도록 해라. 나리,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우생원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잔말 말고 그냥 그렇게 하거라. 그 후로 우생원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자비하게 빚을 독촉하지 않았고 이자도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지요. 물론 여전히 고리대금업은 계속했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생원 나리가 요즘 이상해졌대. 그러게 말이야. 김참복네도 빚을 탕감받았다던데? 공서방이 저승에 다녀온 뒤로 그렇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생원은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 겁니까? 어머니는 정말로 그 천한 놈의 아비와 그럴 때마다 그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편 공서방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규모로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갔지요. 아버지, 정말로 저승에 다녀오신 거예요? 공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서방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꿈이었는지, 진짜였는지. 하지만 우생원이 빚을 탕감해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건 사실이지. 공서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생원과 공서방은 형제와 같이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서방의 딸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고, 공서방은 다시 안동포 장사를 시작해 번창했지요. 우생원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답니다. 공서방,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무엇입니까, 형님? 그때 정말로 저승에 갔었는가? 공서방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아는 일이지요. 공서방이 진짜 저승에 다녀왔는지는 공서방만이 아는 비밀로 남았답니다. 혹자는 공서방이 정말로 저승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혹자는 그저 꾀를 부린 것이라고 말하지요.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우생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생원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선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으니 비록 처음에는 탐욕스러웠지만 결국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리고 공서방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란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우생원도 결국은 바른 길을 찾았으니 우리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